뭐 누차 말하지만은 여러분한테 나와 있는 프린트는 이제 출제 연도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3월, 4월, 10월 요건 교육청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은 당해 연도를 표시하고요. 반면 6월, 9월 그리고 11월 수능 이거는 다 내년도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를 얘기해요. 따라서 지금 2014학년도 9월이라 되어 있는데 그건 2013년에 실시된 겁니다. 뒤쪽에 넘어가면 또 2013학년도 10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예요. 출제 순서대로니까 이씨 뭐야 책이 왜 뒤집박식이야 이러지 마요. 알겠지? 어제 내가 동영상 올리는 거 본 사람 있을까요? 다들 동영상 하나 올려놨잖아. 전혀 안 봤어요. 상동에 역시 새로운 친구가 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역학 파트에 대해서 그냥 내용 정리 한번 쭉 좀 해줬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데 물리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다. 일단 여기서 이제 또 등가수 동공식도 쓰고 뭐 운동 방식도 한번 쓰는 거는 그건 뭐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진도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혹시 단독 동영상 올려놓은 것들에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보셔갖고 역학 파트에 대한 공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복습을 나중에 그 동영상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좀 진도 좀 나가고요. 2013년도 실시했던 2014년도 9월 거의 질문 사항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볼까요? 11번이요. 11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연중으로 세워진 플라스틱관에 문제 찾았습니까? 네. 동일한 원형 고리 조선 A, B를 고정하고 관의 입구에 자석을 가만히 놓았는데요. 자석이 관을 통과하는 동안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PQR점은 중심 축상의 지점인데요 해봤습니다. 이거는 전자유동 문제죠. 전자유도 자석이 내려오면은 그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그렇게 하면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이 문제이네요. 플라스틱관이 이렇게 있고 원형 고리 도선 AB가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나름 3천 익혀야 되긴 하죠. 아닌가? 이렇게 A, B 두 고리가 있었습니다. 자석이 내려가는 축선상에서 P점, Q점 그리고 R점 이렇게 해서 자석이 내려가네요. 지금 자석이 떨어질 때 어떤 극이 먼저 떨어집니까 하면 N극이 내려오는 그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석이 중심 P를 지날 때 N은 했습니다. 유도 전류 세기는 A가 더 크겠다. 자, N극이 내려오는데 A쪽이 아무래도 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도 전류 세기는 A쪽이 더 크죠. 우리가 전자유도 기전력 V는 전압 V는 마이너스 코일의 가물수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파이는 자속, 선속 밀도가 됩니다. 우리가 자기장을 나타낼 때 자석의 N극에서 출발해서 S로 나오는 이런 자기력 선속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요걸 자속 파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N극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나오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 자기력 선속의 변화율은 아무래도 고리가 가까운 쪽에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P점에 놓였을 때 가까운 A쪽이 더 큰 유도 전류를 만들어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더 크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자석의 중심이 Q점을 지난데요. Q점에 자석이 있대요. 유도 전류 방향은 A, B가 서로 같습니까? 하네요. Q점에 자석을 놓고 있습니다.
먼저 B부터 시작하죠. N극이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B에서 내려오는 N극을 방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래? 올리고 돌리면 유도 전류가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것이겠습니다. S가 멀어지네요. 그지? S가 멀어지는 S를 어떻게 해야 돼? 붙잡아야죠. N 잡고 유도 전류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른손입니다. 왼손 하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자석이 중앙점을 지날 때 코일이 위쪽 코일과 아래쪽 코일은 유도 전류 방향 분명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같다가 아니죠. A, B의 유도 전류 방향 서로 반대입니다. 이건 자석이 중심 R을 지날 때, 이제 바닥을 지날 때 자석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보단 작다. 다시 말하면 자유낙하합니까? 라는 뜻, 자유낙하하지 못합니까? 하는 거죠.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즉 끌어올리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낙하만큼의 가속도는 되지 못하죠. 자유낙하의 가속도, 지구 중력 가속도보다는 작은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구분되겠습니까? 네. 리을 하나 더 만들까?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똑같은 질문 했을 것 같은데요. 그지? 가운데 Q점 지날 때 Q점 지날 때 A 도선에 의한 자기력의 방향은 B 도선에 의한 자기력의 방향과 같다. 저번에 이런 질문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OX. 요 Q점을 지나갈 때, 그지? Q점을 지나갈 때 A 도선 내려가서 방향이니까 A 도선에 의한 자기력 방향이 위쪽 방향입니다. 마찬가지겠네요. B 도선 입장에서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니까 이거 역시 올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같다 되겠죠. 유도 전류 방향은 분명히 반대이나 어쨌든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력 방향 서로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전자 유도를 유도 전류를 그지? 우리가 뭐 N극이 내려오면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방해하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연의 기본 법칙은 뭔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아니면 거부하는 편이다. 거부하는 편이다 했죠. 그치? 그러면서 요 마이너스 n을 여러분 그냥 소개를 했는데 이거를 증명을 좀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명해보려고 하면 전자유도의 증명법 예전에 한번 해준 적 있는 것 같은데 기억들 하실까요? 전자유도 유도 전류를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본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석의 N극 이렇게 S극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기력선이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에요. 확인됐습니까? 도선 준비해봤습니다. 저항 R이 있고 A점, B점이 있는 이런 도선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에 금속 막대기가 이렇게 있었네요. 금속 막대기입니다. 이 금속 막대기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하겠네요. 금속 막대기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내려온 자속이 많아지죠. 내려온 자속이 많아지는 것은 N극 내려온 자속이 많아지는 것은 오지 말라고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유도 전류 방향은 스몰 a에서 R점을 지나서 B점을 지나는 이런 유도 전류 방향이 나올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알겠어요? 뭐 이런 거죠. 내려간 자속이 있는 데다가 그지? 네모난 도선을 집어넣었을 때 이 면적이 올라가면서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내려간 자속이 많아지면 오지 말라고 돌리면 반시 방향으로 유도 전류 돌아가는 그 방향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금속 막대라고 했는데요. 이 금속 막대에는 뭐가 많다? 자유전자가 드글드글 많죠. 자유전자들이 드글드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당겼습니다.
자의자의 방향이 있고 전류의 방향이 있으면 힘의 방향 기억하십니까? 전자기구입니다. 이건 증명될 거잖아. 그지? 자의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 그리고 힘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의자가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전자가 갑자기 확 움직여요. 전자의 움직이는 방향과 전류 방향은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전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전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될 것이었습니다. 내면은 자의자가 있겠고 전자가 오른쪽 그러면 전류는 왼쪽으로 잡아줄 수 있겠고 이 전자들이 힘을 받았네요. 이렇게 힘을 받았네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D점에서 C 방향으로 전자들이 힘을 받아요. D에서 C로 전자들이 힘을 받아서 전자가 이렇게 돌았어요. 전자가 B를 지나서 R을 저항을 지나서 A로 갔어요. 전자의 방향과 전류 방향은 어땠다고?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이 A에서 R을 지나 B 쪽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자, 9월에 아까 이 문제 몇 번 문제? 11번 문제? 네, 11번 문제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전자기 유도는요 여러분 중3 내신에서도 전자기 유도 해봐야 됩니다. 고1 통합과학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갔을 때 고2 통합과학에서도 전자기 유도 해야 됩니다. 고2 고2 물리1에서 해야 됩니다. 고3 물리2 또 나옵니다. 그만큼 전자기 유도 쪽은 워낙에 많이 나오는 단원이라서 그래봐야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봐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봐야 20식 패러디 20식밖에 없어요. 많이 써먹는 단어니까 한번 정확하게 갖고 뭐 과목이 바뀐다 하더라도 학력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점수 먹기 바랍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예, 또 다른 질문. 12번. 12번. 그림은 양자화된 에너지 EN을 갖는 고의 수소원자 모델을 나타냈고요. 스몰 ABC는 전자가 서로 다른 에너지 사이를 정의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양자수에 대한 EN을 나타내고 있었네요. 우리가 화학에서도 이 수소원자 상스펙트럼 분석하는 것들은 굉장히 자주 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물리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주양자수 n = 1, n = 2, n = 3, n = 4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수소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n번째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주양자수 제곱에 대해서 K를 쓰고 있는데요. 이 K가 화학에서는 1312 kJ/몰, 물리에서는 13.6 일렉트론 볼트 퍼 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3.6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이건 한 개당이에요. 참고로 1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사이에는 전자들이 있을 수 없고요. 여기 딱 주양자수 n = 1에서만 2에서만 3에서만 여기에 에너지가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수에 따른 즉 E1의 에너지는 했습니다.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E1의 에너지였습니다. E2의 에너지는 얼마?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였습니다. E3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한대의 에너지는 이게 제로인 게죠. 이해됐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작용 쿨롱힘. 뭐 결국엔 전기력이죠. F 전기력 이걸 쿨롱힘이라 부릅니다. 결국엔 K의 R 제곱의 Q1, Q2인데요. 원자와 전자 사이는 어차피 Q랑 Q는 똑같죠. 그렇다면 거리 R이 멀어짐에 따라서 쿨롱힘은 작아집니다. 따라서 N = 1 궤도에서 즉 가장 가까운 궤도에서 당연히 가장 큰 전기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전기력은 N = 1인 궤도에서 가장 크다. 맞죠? A 전자 전위를 봤습니다. A가 어떻게 된가요? N = 2에서 3으로 2에서 3으로 가는 게
A 전자 전이 A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3.4와 1.5 사이니까 1.9 차이 나네요. 그죠? 그죠? 3.4 일렉트론 비대 에너지를 흡수한다? 1.9면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네.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해버리면 1.9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화학에서 공부해봤을 때 3에서 2로 내려온대요. 뭐죠? 발마 계열이잖아. 발마 계열이잖아. 발마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낮잖아. 나하고 공부해본 사람은 내가 발마만 하면 알겠죠? 그치? 발마 계열, 가시광선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3에서 2로 내릴 때 대략 한 680나노 저희 붉은색 빛이 나는 그게 요 A 계열이 되겠죠. 그래서 3.4 일렉트론볼트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아니요. 만약 여기 있는 전자가 3.4를 흡수해버리면 아예 무한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이해됐습니까? 방출되는 전자파의 진동수는 했습니다. 에너지의 진동수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직접 비례하죠. 아인슈타인 광량결설. 그래서 B일 때가 B는 어떻게 떨어지나? 3에서 2로 떨어지죠. B는 뭐 이게 어차피 이게 B이네요. 그죠? 3에서 2로 떨어지는 B와 C. C는 이게 2에서 1로 떨어지는 게 C네요. 라이먼 계열입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라이먼 에너지가 C의 에너지가 더 큽니다. C의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C의 진동수가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B일 때가 작다. 괜찮죠? C일 때가 더 진동수가 크다. C일 때가 에너지가 더 크다. 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이게 원형으로 해놔서 그런데 화학에서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치? 원형으로 하나 뭐 이걸로 하나 그런 그놈이에요. 됐어요? 네. 예전에 여러분한테 포텐셜 에너지 뭐 예전도 아니죠. 뭐 한 1주 2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성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다 했습니다. 그 외에 전기력, 자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는데 이 것들이 바로 수소라면은 수소의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다만 그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아무 에너지나 가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특정한 에너지만 가진다. 그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쿼텀화이징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12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자,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5번이요. 15번 문제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보낸 진동수가 FA, FB인 전자기파 전파 AB가 안테나에 도달했는데요. LC 회로의 코일과 축전기의 특성을 조절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세기를 최대로 하는 순간 스피커는 A에 의한 방송만이 나오고 있어요 했습니다. 안테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코일이 받고 축전기도 있고 스피커도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코일의 기호는 보통 L로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축전기 콘덴서 또는 커패시터 이건 C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A 방송이 들린답니다. 결국엔 이 회로에서는 A 전파가 수신이 잘 되고 있다 할 수 있죠. B 전파는 지금 당장 수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진공에서의 속력은 전파 A하고 전파 B 중에 누가 더 빠릅니까? 하는데 이거 우리 파동할 때 가장 맨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속력이 동일한 파동과 그리고 진동수가 동일한 파동에 대해서 소개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매질, 뭐 경우에 진공이라니까 뭐 매질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전자의 파의 속도는 진공이면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든 파장이 긴 적외선이든 더 긴 전파든 상관없이 똑같다 했죠. 진공 중에서 전파의 속도는 진동수와 상관없이 또는 파장과 상관없이 전자의 파의 속력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지구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기억 얘기 이런 것들 바로 지워야 되겠네요.
이런 거에 낚이면 곤란해요. 됐습니까? 전파는 안테나의 자유전자를 진동시킬 수 있었다. 예, 당연하죠. LCM에서의 공명 진동수, 고유 진동수 했습니다. 예, 이 코일의 L 값과 그리고 축전기의 C 값에 대해서 2파이 LC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공명 주파수가 되고 이 공명 주파수가 AAR 주파수와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LC의 공명 주파수는 고유 진동수는 A와 동일한 A의 진동수와 동일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명이 되면서 나왔다는 거죠. 보통 이 코일은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축전기의 콘덴서, 축전기의 요놈의 전기 용량을 주로 이제 바꾸는데요. 축전기 콘덴서 또는 커패시터를 하는데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C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얘는 엡실론 유전율에 대해서 D분의 S를 쓰고 있습니다. 콘덴서를 우리가 좀 그림을 쓴다면 이렇게 넓은 금속판에 사이가 띄어져 있을 거예요. 요 금속판의 면적이 S, 요 금속판의 간극이 D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물질의 유전율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물질의 가약과 고유한 특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마다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엡실론. 그래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바꾸는데 방법은 유전체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기 용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축전기의 면적을 이렇게 하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축전기 면적이 전부 다 간극이 맞아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버리면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는 과정이 유전체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축전기의 요 면적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물론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전파에서 이제 음성 신호를 분리해내는, 복조해내는 뭐 그런 과정이 좀 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전파라든지 이런 쪽 관련한 그 가면 또 다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 목소리를 전파에 얹어내는 과정과 그리고 그 전파에서 목소리만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 말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AM과 FM 차이가 나는 거예요. AM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거 전혀 공부 안 해봤을까요? 기술 과정 이런 쪽에서 아마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디오의 AM과 FM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의 음성 신호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음성 신호가 될 겁니다, 그지? 네. 여기다가 훨씬 이제 이거는 사람 음성 신호고 이제 전파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해서 진폭 변조로 일어나는 진폭 변조를 하는 게 앰플리튜드 진폭 변조를 시키는 게 AM이 되어 있고요. 반면 FM은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진폭이 진동수가 좀 큰 쪽과 진동수가 좀 작은 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폭은 동일하고 그래서 프리퀀시 주파수 변조가 일어납니다. 모듈레이트라는 변조의 방법이 진폭 변조와 주파수 변조가 되는 게 그래서 음성 신호에다가 그리고 반송파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송은 보낸다 하는 겁니다. 같이 동반해서 음성 신호에다가 반송파를 붙이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스피커에서 요 라디오에서는 반송파를 제거하고 음성 신호만 뽑아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인데 굳이 물리에서는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기술 과정 이런 데서 가르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도 안 했을까요? 안 해요? 나도 중학교 때 기술 시간에 배웠던데. 요즘에 라디오 안 듣죠? 나도 뭐 라디오 듣는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만은
차 운전할 때나 이제 뭐 라디오가 가끔 켜지거나 하긴 한데 라디오를 그렇게 사랑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국민하고 소통을 라디오로 하겠대. 라디오로 하면 소통이 됩니까? 자기 혼자 30분간 라디오 떠들어대면 2MB가 있었는데요. 자기 혼자 그래도 소통, 국민하고 소통을 해야 돼. 야. 자, 뭐 15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9번 문제요. 19문제는 아직 여러분한테 뭐 부력의 얘기를 공부를 시키질 않아가지고 19문제는 일단 빼겠는데요. 그래도 좀 공부는 간단하게 좀 시킬까 싶습니다. F 부력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직접 이렇게 들어오려면 무지하게 힘들겠죠. 그런가요? 뭐 체중 차이가 현격이 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 속에 잠겨 있으면 사람 슬슬 들어오는 거 쉽습니다. 이렇게 유체 속에 잠겨 있을 때 그 유체가 물체를 들어올리게 만든 내용을 부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부력이 어떻게 나왔는지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고 부력의 공식은 rho 이거는 유체의 밀도입니다. 보통 밀도는 density D를 많이 쓰는데 rho를 쓰는 이유는 밀도 D를 쓰는 것들은 주로 고체 물체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고체의 밀도는 보통 density D를 쓰고요. 액체처럼 액체처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주로 rho를 쓰고 있습니다. G는 지구 중력가속도입니다. V는 물체의 잠긴 부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rho GV 이렇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체를 물에 놔뒀더니 물에 이렇게 떠 있대요 하겠습니다. 물에 떠 있대요. 떠 있다. 가만히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면 무조건 나와야 될 말이 뭐죠? 그치? 알짜임이 0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내려가려고 하면 분명히 중력이 있을 것이야, 그지? 이 중력과 이 물체를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F 부력이 뭐하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 mg하고 부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요. 여기서 중력과 지지는 똑같잖아요. 그지? 잠긴 부피 요만큼. 전체 이 물체의 전체 부피가 아니라 유체 잠긴 부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유체 잠긴 부피하고 유체의 밀도를 곱하면 그 물체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잠긴 부피가 많을수록 부력은 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내가 억지로 더 손으로 눌러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튕겨 올라가는 힘이 점점점 더 세짐을 느낄 겁니다. 이해됐어요? 낚시를 좋아하실까요? 나도 뭐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신혼여행 가서 한번 줄낚시 한번 해봤는데요. 도시어부라는 예능 프로그램 꽤 좋아요. 거기서 보면 물고기를 땡길 때 물 위로 끄집어내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큰 생선일수록요. 일체로 떠올립니다. 왜 그럴까 하는데요. 결국에 물 밖으로 나오면 이제 물의 부력이 사라져요. 그러면 낚싯줄에 굉장히 큰 힘이 걸리겠죠. 낚싯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뭐 사람을 물 바깥에서 물 속에 있는 사람을 한번 건져 올린다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쉬워요. 근데 막판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물의 부력이 꽤 크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은 물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부력의 크기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죠. 빙산의 일각 무슨 뜻입니까? 빙산의 일각 90% 가라앉아 있고
10%가 떠 있는데요. 얼음의 밀도가 0.9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로폼의 밀도가 0.1이었다면, 스티로폼의 밀도가 0.1이었다면 10%는 잠겨 있고 나머지 90%는 떠 있습니다. 딱 반절 잠겨 있다고요? 밀도가 0.5겠네요. 물론 물에서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유체가 꼭 물만 유체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체 중에서 가장 큰 유체 밀도를 가진 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 수온이죠. 수온. 아마 여러분 수업하면서 사해에 대해서 소개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해는 그 소금물의 농도를 볼 때 약 200%ml 정도 됩니다. 일반 바닷물이 한 35%ml 정도 된다면 200%ml 밀도가 굉장히 커요. 염도가 높으면서. 그래서 사해에 들어가면은 앵간한 사람도 그냥 둥둥 뜹니다.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수온 위에 우리가 올라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정말 조금만 잠기고 한참 위에 떠 있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 밀도가 1이라고 한다면 수온에서는 13.6분의 1만 잠깁니다. 이해됐어요? 그런 비율입니다. 자, 일단 뭐 부력은 여러분한테 아직 제대로 안 가르쳤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하는 단원에서 뭐 부력의 얘기가 언젠가 한번 다루게 될 건데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일단 부력은 로지브 이렇게 쓰겠고 물 위에 떠 있는 물체라면 부력과 중력이 무슨 관계 있다? 평관계 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십시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빙산, 이 빙산이 물 위에 떠 있어요. 이 빙산의 자유가 알짜리 크기는 얼마라고요? 0이에요. 빙산의 무게와 빙산의 자유는 부력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색을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력이 없습니까? 있죠. 이 물체의 mg 중력에 F 부력만이 빠진 그치? 그래서 바닥이 눌러주는 수직 항력의 크기는 이 물체의 무게 mg보다는 작겠네요. 부력과 수직 항력 합해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19번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은 아직 여러분한테 뭐 부력에 대해서 소개되지 않아서 그냥 부력의 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 정도까지만 소개할게요. 정리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더 없으십니까? 자, 그럼 넘겨보면 이제 2013학년도 2013년 CS였습니다. 10월입니다. 말이죠.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역학 위주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위주로 그렇게 한번 그리고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 전장이라든지 파동 중에서 경험치가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풀어 보십시오. 시작하세요.